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입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위기의 시대 페미니즘의 길을 묻다란 제목 아래 다른 미래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했고 하늘길이 끊어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백신 개발 성공으로 피어난 희망의 불꽃을 다시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앙을 경고했지만 선진국들의 대응은 느리기만 합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의 산불, 해수면 상승으로 섬과 육지가 사라지는 등 자연재앙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실천과 긴급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AI 등 최첨단 기술은 긍정적 변화 못지않게 노동의 상실과 노동자의 지위 하락 등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자는 AI의 보조 인력으로 전락하고 플랫폼 중심의 배달 노동자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을 매개한 정보의 교류와 소통은 편파성과 확증 편향을 부추겨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사라지고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정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기 속에서 여성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낮고 동등 대표성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른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사유와 다른 선택, 그리고 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다른 미래 심포지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인류가 처한 총체적이고 전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사유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다른 미래 심포지움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5차례의 심포지움에 사회자로, 발표자로,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주신 35명의 전문가와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그 심포지움 여는 말은 마치고요. 그럼 제가 나가기 전에 오늘 이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황운영 제20대 그 유승희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고요. 황운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좌관은 황운영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국회의원의 그림자로 살다가 지금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데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발제하고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권수연 젠더정치연구소.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관점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서강대 더 가능 연구소의 서국경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토론은 전부 다 젊은 정치인들이십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청년정의당 대표이십니다. 강민진 대표님. 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신지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성의당 전 공동대표이셨던 이지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우리 정은혜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진도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시연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제 정치라는 공간 자체가 남성의 공간이고 사실상 그 공간 안에서 남성성을 수행을 해야 되는 수행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여성에게는 그 남성성과 함께 여성성 또한 함께 수행을 할 것을 이제 요구받는 그런 공간인데 자신이 그냥 자신이 그런 정치할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여성들을 그냥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보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여성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거의 무차별적으로 발언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미 10년 전에 한국 정치에서 존재를 했었고 사실상은 청년 남성들도 그 인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 모습 속에서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당제에 대한 할당제 찬성하는 사람과 이제 할당제가 역차별이다. 그러니까 할당제에 대한 수많은 이제 편견들 그런 프레임들이 존재하는데 하나가 이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고 그리고 사실상 할당제는 필요 없고 능력을 바탕으로 선출을 하는 것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그거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그다음에 시민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가 사실상 상당히 크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래시가 왜 발생을 할까? 그 핵심이 저는 성차별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능력주의와 같은 그런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공정이나 능력주의도 한 몫을 하지만 이런 성차별이나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이제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차별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되는 이유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차별주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이제 양가적 성차별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그다음에 하나는 운정적 성차별주의로 불리는데요. 두 개의 성차별주의 모두 가부장적 질서와 여성의 종속적 위계관계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문항을 갖고 와서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운정적 성차별주의, 그 다음에 적대적 성차별주의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성별과 세대를 교차해서요. 이 20대 남성이나 50대 남성이나 모두 여성을 적대의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백래시가 사실상 20대 남성뿐만 아니라 그 5, 60대 정치권에 있는 5, 60대 남성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저에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참정권 투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사실상은 너무나 소수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남성들이 정치를 과대 또는 과잉해서 집권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사실상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머레이 같은 여성학자는 여성 할당제나 청년 할당제 그다음에 또 장애인 할당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남성 할당제 이런 거를 하자. 그 중심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할당제를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수죠. 성별 균형을 고려를 하게 되면 성별
청년 이외의 다른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남성 청년 정치인들도 청년들의 어떤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동수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오늘 패널분들이 다 청년 페미니스트 정치를 추구해 오셨고, 이제 사실상 이제 여성들이 여성 대표성을 이야기하면서 여성 또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사실 재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의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과거에 여성 정치 운동을 했던 선배 페미니스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그 단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이제 여성 청년 정치인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 단어가 이제는 한국에서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단어로 만들어지는데 저는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내년이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지역 기초의회의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지금 관점을 바꿀 때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성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대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표를 선출하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대표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성 운동을 하거나 활동가가 아닌 그런 이제 커리어를 갖고 있는 배경이 아니고, 저는 정치학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제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여성운동계하고 연희당한 게 한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째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면서 늘 겪게 되는 딜레마가 뭐냐면, 여성이 대표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선출공직자의 숫자만 가지고 그렇게 집착을 할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궁극적으로는 여성 정치인이 많아야 되는 이유도요, 5천만 인구 중에 2,500만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대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성 시민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제 대표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시민들이 지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나가기 위해서 정치뿐만 아니라 온갖 가지 곳에서 자기 주도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제도적 개선 방안, 뭐 노동 문제, 대표적으로 노동이라든지. 근데 그런 이제 일종의 민간 시장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여성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커리어를 가져 나가거나 자기의 어떤 주도성 확보해 나가는 문제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이제 지금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정치 영역에서 이 대표되는 자가 어떻게 어떤 그 여성들의 의제 또는 뭐 감수성 이런 문제들을 대표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영역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저는 사실 그 세 번째 측면,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지금 현재 어떤 여성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된 한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시민들이 더 많이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열어서 그 시민들이 정치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동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지, 동수가 되기 위한 것 자체를 목표로 내걸고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성 정치 참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거의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인구의 반반이 남녀가 맞죠.
근데 공론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언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1인 미디어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많습니다. 또는 뭐 국회,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고, 국회 전자입법청원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곳에서 주체와 이슈와 관점에서 남성 중심성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적 대표성에서 할당을 얘기를 하고 그걸 끌어냈던 거는 뭐냐면 너무나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병따기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런 고민들이었는데 과연 지금도 이 프레임이 맞냐?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이제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뭐 비례대표제학대, 여성할당대, 여성정치발전비 이 고민의 수순이 아주 심플했어요. 여성 대표자가 왜 이렇게 작냐? 더 많은 당선자를 내려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비례대표제. 더 많은 당선자를 내려고 보니까 후보자가 없다. 후보자를 키워야 되겠다. 더 많은 후보자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여성할당제. 그리고 더 많은 후보자를 하려고 보니까 애시당초 여성 자원들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 훈련이 필요하겠다. 여성정치 발전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기존의 제도 개선의 고민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적어도 공론장에서 여성하고 남성은 저는 반반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론장에서 여성들이 열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런 정치 담론 시장에서 백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 분야 얘기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레임 앨리슨이라고 하는 국제정치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강자인 미국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이 이제 미국을 쳐다보고 우리 대등하게 먹자. 이제 G1 아니고 G2 해먹자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 미국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힘으로 누르겠다. 이러면 이제 전쟁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너의 위상을 인정하고서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쭉 이 사람의 사례 조사를 했더니 대체로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한 60% 이상, 한 66% 정도는 그냥 전쟁했답니다. 그리고 한 35% 정도는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 2014년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한 14년 정도 되면서 쟤들이 실체적 위협이구나 이러니까 맨날 요즘 이게 이제 오바마 정부 때인데 반중 하지 않습니까? 반중 블록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최근에 정치 담론에서 이 백래시가 등장을 하는 것을 이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진 거죠. 남성 정치 담론의 주 생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론장에서 여성들의 보이스나 파워나 실천력이 너무 커졌다고 위기감을 순간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일종의 그런 거죠.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 했는데요. 그거를 어쩌다 실수 버전이었지 말하자면 전략적 초이스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주 전략으로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누군가가 이것을 갈등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요. 누군가가 이런 젠더 이슈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20대 남성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대 여성은 지표가 명확하게 나와요. 코로나19 이후에 뭐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을 생각해봤다. 이게 작년에도 5명 중에 1명이었는데 제가 요번에 또 조사했는데 또 여전히 5명 중에 1명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살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있는 자살 시도자 숫자 작년에 비해 가지고 같은 기간 대비 1년 사이에 38% 여성이 늘었거든요. 근데 남성도 17% 늘었어요. 다만 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군대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20대 남성 중에 20살에서 22살이 피크입니다. 군대 가는 나이에. 작년에 23만 명이 한 해에 들어갔고요. 지금도 36만 5천 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대체로 95% 이상이 20살에서 24살 사이예요. 그러니까 19에서 24살.
그리고 가장 많은 나이대가 19에서 21살 이때가 정점이에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20대 전반 남성의 토탈 숫자가 167명이거든요. 그 중에 36만 5천, 그러니까 167만 명이에요. 그 중에 지금 36만 5천 명이 군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23만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20대 전반기 남성 5명 중에 1명이 지금 군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넓게 얘기하면 4명 중에 1명은 군대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막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코로나를 20대 여성은 그냥 모수 집단 그대로 맞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벼랑 끝에 있는 거고요. 20대 남성은 이게 충격의 시간차가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일 멘탈이 안 좋은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면 코로나 전에 군대 들어갔다가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제대한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건 2, 3년 대학을 졸업을 했건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건 간에 자기 들어가기 전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갔다 나와서 자격증 시험 준비해가지고 한 1년 해서 어디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그 일자리 자체가 공고가 안 나요. 없어진 겁니다. 많습니다. 지금 여행, 숙박, 항공정비 그러니까 이런 또는 기계, 건설, 장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 공고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위기감, 근저적, 존재론적 불안,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인생의 중단기가 없고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도 왜 이런지는 알아요. 근데 지금 20대 남성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왜 이런지를 설명을 못해요, 자기가. 왜냐면 자기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왔더니 세상이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오는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아노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원망스러울 거 아닙니까? 억울하고 원통할 텐데 어디다가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구 치받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에 격렬한 사회 변화의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의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여성 시민들의 전반적인 보이스가 커진 것에 대한 한 정치적 반응이고요. 제가 아까 이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가 동원하는 사람이 왜 그러는가 하고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동원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는 아까 커졌기 때문인 거고 반응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특히 청년 여성이든 청년 남성이든 인생이 너무 고달픈 상태에 있는데 단지 청년 남성하고 여성의 반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적인 이해를 좀 두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20대 남성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들이박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20대 여성이든 20대 남성이든 간에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작년 6월에 조사를 한 거예요. 보시면 코로나19로 스트레스 얼마나 받냐라는 걸 보면 유의하게 여성이 더 받아요. 그리고 본인과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프거나 심각하게 고통받는 게 얼마나 두려우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침체를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냐. 역시 유의하게 여성이 더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그 연령대를 무관하게 모든 연령대를 잘라봐도 여성들이 더 불안해요. 제 생각엔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 상황이죠. 코로나 같은 충격은 시장 약자들한테 더 타격을 많이 미치죠. 지금 뭐 다른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성별 임금비 보면 아직도 남성 기준으로 해서 여성 임금이 70%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잘려도 여성이 먼저 잘리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적 불안이 여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그래서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성 시민들이 더 정치적 공간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공간을 여는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기감을 절박하게 느낄수록 대안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정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은 소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 여성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절박한 의제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 많이 해야 된다. 정당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정치인이 그것에 대해서 대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20대 남자 근데 사실 이 할당제에 대한 공격은 다른 면으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일련의 하위 범주예요.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데 IMF 위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전 지구적으로 그랬고, 지금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위기가 오면은 시장 상황이 급변을 하게 됩니다. 있었던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고요. 없던 일자리가 갑자기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이클하고 매칭이 잘 안 되죠. 미스매치가 생겨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노미를 겪게 되는데 이럴 때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은 각자도생 능력주의. 있는 놈은 버티고 돈 있는 놈은 돈 많이 벌고 학벌 좋은 놈은 취직을 하고 학벌 나쁜 놈은 잘리고 이런 문제를 정당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등장을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정치 담론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당제의 공격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이 있는 거고 그 능력주의 강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의 또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세계 질서, 시장 질서, 또 시민들의 굉장히 존재론적 불안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맥락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발건으로 대응을 할 문제는 저는 아니다. 굉장히 크게 보고 크게 치고 나가야 되는 문제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에 제 자료는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바닥을 고민할 때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시면요. 지금 여성 시민들은 투표율이 급증해 왔어요. 계속 급증했고요.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2012년, 17년 여성이 더 투표 많이 했습니다. 총선 기준으로 작년 총선에서 여성이 대투표율 높고요. 지방선거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 투표율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세대별로 잘라보더라도 50대 밑으로는 모두 여성 투표율이 더 높아요. 여성이 정치 참여에 굉장히 액티브한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 국민청원 의제, 국회 전자입법청원 의제 한번 눌러보십시오. 거기에 N번방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별금지법까지 지금 쭉 오는데 소위 말하는 젠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뜨면 한 달이 안 걸려요. 지금 10만 채우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폴리티컬 액션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의제주도성이 사회적 의제주도성 지난번에 왜 그 납해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청원으로 들어가거나 심지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해가지고 국회에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신상공개 또 올라가고 3번 올라갔지 않습니까? 단일 사안으로. 그거 다 10만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지형으로는 여성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 많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이 힘이 좀 더 넓게 보면 정당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후보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형태까지 의지를 높여 나가는데 이 배리어들을 낮춤으로써 베이스 기반을 확장을 시켜서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위에서 뚜껑을 딸 때가 아니다. 병목으로 막혀있는 부분들 확 열어가지고 일종의 저희 이제 정치학 용어로 하면 진군에서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이 군대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할당 몇 프로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다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여성 시민들의 조건은 액티브한 상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치 표현에 관련된 일상적인 정치 결사권에 대한 부분들 열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공선법 개정의 영역이고 정치 결사에 관련한 정치 활동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중선관에서 나온 정당법 개정이라든지 정작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원인 시민들한테 정당 정치활동 보장을 하는데 특히 정당 내에서는 이제 다음번 대선이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꼭 정당 내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같은 게 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진짜 말되는 당내 경선을 좀 하면은 여성들이 활동하기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기 투표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큰 두 정당들 보면은 당원들 대상
제대로 안 해요. 지역구 후보 뽑는데. 그러니까 진짜 당원들을 모아놓고 정책 토론회하고 정책 간담회는 제대로 하더라도 여성 후보자들이 훨씬 할만해요. 근데 지금은 당원들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심지어는 그 당원 명부가 그 당협위원장의 기밀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 도전자 후보들은 당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론조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부분들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내 후보 나가면서 기타권 받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당의 후보자로 나가는 사람은 그 정당의 대표성을 실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당비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개인 주머니를 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자면 여성 시민들이 정당에 들어가고 정당에 들어가서 후보가 되고 여기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선출이 되는 각 단계별로 있는 과정에서의 장벽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나씩 이렇게 펼쳐나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종의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배가 들어올 수 있게 물이 확 들어오는 그런 국면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 다 현장에 계시는 우리 여성 정치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발제를 듣고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자기가 어떤 차별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왜 할당제가 아니죠. 이제 넘어서 왜 공수정치가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 되신 황보승희 의원님 등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여성 선출직으로 제가 출마한 1호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부산 지역에서 김희정 국회의원이 만으로 34살이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역 국회의원 김형호 의원님께서 야 이제는 젊은 여성 그것도 결혼 안 한 여성이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 이제는 정치에도 여성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여성 구의원을 좀 후보를 발굴해서 출마시켜 보자. 여기서 사실 출마를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성 할당의 카드를 쥐고 입문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제가 지금 재선거만 7번을 했는데요. 그간의 의원으로서 선거를 할 때는 한 번도 제가 나이가 어려서 또는 여자라서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나왔을 때는 다 지역의 구의원이라는 분들이 저희 평균 연령이 그 당시에 만으로 65세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세 많은 남자분들이고 동네 유지로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들이고 솔직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구의원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뭔가 이제 새로웠던 거예요. 젊은 여자가 구의원에 출마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들께서 저한테 진짜 기회를 주셨던 것 같고 그때는 2004년도는 정당 공천제도 아니었습니다. 구의원이. 당 추천제가 아닐 때였고 2006년도부터 정당 공천제가 기초의회 선거에 도입이 되면서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출마했을 때 부산에 한 250명 정도 되는 구의원들 중에 여성 구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5명밖에 없을 시절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 1번을 여성을 주면서 일단 16개 구군에 한 명은 여성 구의원들이 다 생긴 겁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제가 5명에서 시작하고 16명이 됐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례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또 지역으로 나가셔가지고 점점 숫자가 늘더니 2012년쯤에는 저희가 이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합쳐서 여성 수가 저희 당에만 한 40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워낙 이 정치라는 영역이 아까 말씀처럼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무슨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할 때 당원 명부가 필요할 때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고
또 돈 문제, 기타금 문제, 아니 선거 비용만 해도 엄청 드는데 당내 경선할 때 기타금 내는 거, 제가 이번에 총선할 때 그 당내 여론조사 그 경선 했거든요. 돈을 한 1,000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여론조사 돈, 그거는 뭐 실제 드는 실비니까 안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조금 깎아주기는 하더라고요. 당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50% 깎아줬나? 뭐 그렇게 하긴 하던데, 네,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당제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정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가 의원으로 선거를 할 때는 한 번도 여자라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2018년도에 구청장 선거를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의원을 3번을 했고 시험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난 너무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상대 후보들이 60대 초반 남성이셨는데 또 한 분은 뭐 시의원만 하신 분이고 한 분은 구의원만 하신 분이고, 경력으로 이렇게 일한 연수로 따지면 제가 월등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야, 너는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친한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던 가까이 계신 분들부터도 여자라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뭐 여러 명 중에 원오브 댐이지만 그쵸, 뭐 원오브 댐이잖아요. 근데 자치단체장은 only one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아버지 같은 존재인 자치단체장을 저 새파랗게 젊은 여성을 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청장님 하겠느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유권자 생각과 같을 수가 없구나, 나 혼자의 착각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뭐 선거에 승리하려면 어쨌든 제가 현실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이번 총선 나올 때는 또 여자라서 안 된다 그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체장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부산과 서울에 여성 후보들이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뭐 부산 같으면 저희 당의 이현주 의원이 후보로 나왔고, 서울에는 박영선 후보께서 나오시고 또 우리 이렇게 젊은 여성 후보들이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전이고, 저희가 이걸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는 그 인식을 부술다리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해봤습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할당제도 필요하고, 할당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청년 할당제, 여성 할당제 없애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제가 청년 국민의힘 대표예요. 그리고 청년 정치혁신 패키지 3법이라는 걸 발의를 하면서 지금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 선거군에 여성 1명을 의무 공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에게도 적용하는 걸 발의를 해놨는데, 청년 할당제를 없앤다. 그래서 제가 반대 논평을 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수석 대변인이 돼서가 아니고 대표 입장에서 제가 다시 이제 했던 워딩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뭐 합리화인지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뜯어보니까 전제가 실적주의죠. 능력주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공천 줄 때 기본적인 어떤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능력 시험을 지금 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형태, 어떤 수준인지는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요새 현대 사회에 맞는 기준이고, 그 현대 사회에 가장 적응된 사람은 청년,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실력이 있는 여성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솔직히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면 아는 인맥이 제일 많이 작용을 하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오픈되어 있는 거,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실력을 보겠다는 것은 일단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죠. 물론 뭐 거기에 뭐 실력이 뭐 이렇게 정치인의 덕목이 실력이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인이란 소통을 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실력이 다는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의 실력을 보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실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우리가 기회를 열어주겠다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기울어진 경쟁의 운동장을 좀 이렇게 평평하게 이 바르는 효과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할당제가 있다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10명을 뽑는데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여자다. 할당제는 그 최소한의 선만 맞추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계선을 만드는 것과도 또 같거든요. 실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초 능력 실적을 보고 뭔가를 한다는 전제는 이 여성과 청년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할당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이게 시기적으로 맞냐 아니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할당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그동안에 이 할당제를 통해서 개선되어 온 부분들이 또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회의 공정이라는 운동장을 만든다는 전제로 저는 할당제 폐지가 논의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칫하면 이제 대표와 뜨거운 논쟁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먼저 들어가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여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수 의원님께서는 여성 할당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아직 그거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대표한테 많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정책 배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이 충분히 그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회의원이셨던 청년 국회의원 정은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마 다른 이제 오늘 토론자분들의 말씀도 듣겠지만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고 당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실 고정관념이나 좀 픽스된 그런 룰들이 되게 암묵적인 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깨고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어제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성 정치인이 많이 당선이 되고 발굴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성 정치인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런 연구를 하셨던 분의 말을 들었는데 보통 여성 정치인이 뭐 비례대표로 들어오게 된다면 또 재선할 확률도 좀 낮고, 그리고 재선 삼선하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연구는 그 분들이 이제 FDI로 그분들을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성 정치인이 그냥 스탑한 경우,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찾거나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를 봤는데 1위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근데 돈이 어떤 문제냐면 남편이 정치적인 그 활동을 감당해 줄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여성 의원이나 여성 정치인들은 지속을 했고요. 남편이 그런 능력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서 그냥 가정이 그냥 돌아갈 정도로 생활할 정도로만 될 때는 여성이 정치를 포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에서 저도 이제 2012년에도 출마를 했고 6년에도 출마를 했는데 실제로 저도 비례대표를 2번 다 받았어요. 한 번은 27번을 받았고 한 번은 16번을 받았는데 27번 받을 때가 이제 김광진 의원이 될 때, 그때 제가 이제 20대 여성 대표로 비례대표를 받았었고, 근데 제가 계속 밀린 거죠. 그러니까 30대를 먼저 이제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먼저 이렇게 당선권에 들어갔고 저는 뒷번호를 받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청년 여성 목수로 뽑혔는데
15번이었다가 16번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시겠지만 여성 경우는 비례대표 홀수 번호에 배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짝수 번호를 받은 아마추어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이후에는 선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비례대표에 특히 그러니까 오히려 짝수가 남성이고 홀수가 여성인데 여성은 홀수에 배치하지 않으면 그 당의 정당 명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로 법안이 바뀌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로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하는 그 다수의 남성들이 그런 정말 뭐 편법으로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제가 의원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물론 여기 지금 수석 대변인도 계시지만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당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여성의 뭐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성 같은 경우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변인을 많이 하게 되고요. 실제로 당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실제로 당을 움직이고 당의 그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없고요. 그리고 선거 때 선대위원장이나 뭐 그리고 이제 뭐 공천관리위원장이나 그 다음에 전략공천위원장 등 장이 붙은 자리 있죠. 사실 그 자리에 여성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장 자리를 그러니까 남성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공천관리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을 주는 그런 모습이 많아서 사실은 그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고위직에 여성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절대적인 숫자도 많아야 하지만 고위직에 좀 어떻게 할당을 해서라도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 학자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지 이런 것들은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 신지혜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님. 오늘 자리가 위기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페미니즘 정치가 어떠한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논의 같은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준석 신드롬 혹은 이준석 돌풍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돌풍은 그 인물 자체는 새로워 보여도 그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석 부장님 옆에 앉히고 이렇게 네. 같은 동료 청년 정치인으로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주장하고 있는 그분께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기존 정치인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되게 하는 내용들, 그분께서 대표가 되신 뒤에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 뭐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발언들을 계속 일삼으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것들을 언급하실 때 본인은 머리로 1%가 되기보다는 재산으로 1%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들을 굉장히 쉽게 드러내신다든지 아니면 여성들도 그 계급장 다 떼고 능력주의로 줄을 서면 오히려 더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김대중 정권 이후에 한국에서 만들어졌었던 이 신자유주의 그리고 더 강화되는 각자 도생 혹은 무한 경쟁의 사고방식을 그냥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전 놀라웠어요. 보통 그것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어떤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그분께서 넘으신 선은 기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했었던 그 공공선의 가치, 우리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정치인이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공의 어떤 담론들을 모두 다 깨부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신선하게 느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이 정치의 위기, 한국 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펼쳐지지 않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을 페미니즘 정치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이냐, 평등이란 무엇이냐, 이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근원적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죠. 저는 할당제가 그 능력주의 반대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움을 표합니다. 혹은 아니면 할당제가 능력주의처럼 보이는 것도 좀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도 공정하게 실력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여성 할당제의 의미이다라고 평가하거나
여성도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도 좋은 인물들 많고 인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득이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로 바로 치환되는 이 두 가지 설명문 자체를 넘어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성이 독점해 왔었던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독점을 뛰어넘는 것 자체가 경쟁력 혹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권수현 대표님 말씀을 하시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백래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에 대한 백래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넬시 프레이저 이야기가 나왔지만 분배의 정치, 인정의 정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다 반격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전 위원장의 그 경제민주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의 기반을 둔 미국식 자본주의의 체제를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전선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특히 김규황 씨 같은 진보 논객분들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반공 이데올로기 끝난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오히려 이준석 씨가 광주에는 잘 갈 수 있지만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혐오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김종인 씨 경제민주화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면 지금의 전선은 어떻게 우리가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논해야 될 때가 왔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여성 혐오적 발언은 안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분께서는 아예 불평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성의 고통 자체를 부정하면서 여성 혐오적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임금 격차가 없다라고 주장하시거나 이 주장 내용들을 보면 OECD에서 발표한 내용들 데이터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 자기가 다 봤는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성폭력 데이터를 가져다 대면 91%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이지만 9%는 남성이다. 남성도 피해자다 라고 주장을 하시거나 여성 할당제도 그 할당제 자체가 만들어짐으로써 등용된 여성들을 봐라. 다 장관들, 추미애 장관 봐라. 다 실격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맥락을 삭제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그걸 언론사에서 계속 받아 쓰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고 또 아까 서복경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이나 혹은 청년이나 하는 분들이 탓할 대상이 필요한데 너무 손쉽게 이 시대의 약자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 발언들을 언동들을 하시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저도 거기 일조한 것 같아서 저랑 진중관 교수님께서 일조한 것 같아서 너무 좀 슬퍼지기는 한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그 노선을 보면 너무 저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때리면서 소수자를 때리면서 포퓰리즘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을 이렇게 터뜨렸고 20대 남성과 본인들을 동일시하면서 적이 있는 것처럼 상정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청년 정치인을 자임하셨어요. 좀 그것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여성 청년 정치인들은 청년 정치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 정치인이 하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준석 씨는 하루 만에 청년 정치로 확 돌입하고 바로 그것이 거대 야당의 대표의 원사로 되는 걸 보면서 그것 또한 권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회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관, 헤게모니 혹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주창하면서 담론을 만들어내는 그룹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노동운동이 그런 것들을 좀 했었지만 힘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고 정체성 정치에 대한 힘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페미니즘이 그런 좀 거대 담론들을 생산해내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다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 들었던 교양 강의의 토론 주제가 군 가산점 제도와 여성 할당제였습니다. 근데 10년 내내 이게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담론의 진화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늘 그 같은 자리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들은 그대로 존재하는가를 여성의당과 함께 하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패널분들의 말씀처럼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공정 그리고 경쟁의 담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 국민들은 언젠가는 마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한 자유경쟁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형평성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국민들이 더 체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운동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셨던 적극적 조치라는 어떤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들이 국민들의 정서와 모두 괴리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저는 여성학을 배우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효과들이 얼마나 컸는가를 또 배우기도 했지만 여성할당제라는 그 명칭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특권적인 제도,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들에게마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낙인화하는 제도로까지 이해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멀지 않게 작년에 서울시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도 서초구청장 조은희 후보가 여성 가산제 빼고 경쟁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여성의 자기 부정을 이끌어내는 면도 함께 고려를 할 때 저는 앞서 권수영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여성할당제를 조금 더 기발하게 남성할당제를 조금 더 기발하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의당은 당원의 모든 각급 기구의 장과 공직선거 후보자를 여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성들이 이걸 두고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성의당의 그 당원을 두고 본인들이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여성 할당제가 아니라 남성 할당제를 작동을 하면 과연 남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도 있는데요. 남성 할당제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반발할 수 있는 집단들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을 떼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을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보수적이고 후퇴화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우리가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할당제를 도입했다면 남성의 과대대표제를 경계하기 위해서 과대대표 방지제를 추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미 지방선거에도 도입되어 있는 10분의 6 이상을 위촉직에게는 방지하도록 하자라는 조항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자체가 중요한데 저는 할당제라는 것이 특권과 계속 결부되어 있는 이상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효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당제가 어떤 우대 조치다라는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과대대표 방지제를 좀 추진해서 10분의 6 이상은 특정 성이 그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어렵게 추진해왔던 여성할당제 30%를 좀 역으로 쉽게 획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고요. 아까 서복경 교수님께서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후보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여성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성의당을 1년 이상 경험한 바로는 청년 여성으로서 중견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여성의당이라는 신생정당 그리고 군소정당으로서의 열악한 위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선거제도 현 상황에서 여성의당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은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들은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서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애초에 차단되었다라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께서 공정에 대한 담론을 거대하게 강조하시는 만큼 과대대표를 방지해서 진정한 공정 그리고 평화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자리가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을 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득권을 지금 제도권의 기득권 정치들을 깨부수기 위한 과대 대표되고 있는 사실 양당제죠. 이걸 깨부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할당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 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님.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해왔던 그런 아젠다들이 사실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대 때부터 옆에 있는 또래들과 맨날 논쟁하면서 씨름해왔던 그 아젠다들인데 우리 선배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내지는 이제 그게 어떤 실제로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일례로 이제 그 GS 편의점에서 그 매갈 손가락이라는 음모론을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그것도 그 일이 있었는 그런 포스터가 있는지조차 이준석 대표가 그런 논란을 제기했는지조차 모르는 선배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냥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표가 되니까 저기는 저렇게 30대 대표가 될 정도로 혁신을 이뤄냈고 우리도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 청년 정치인들한테 너네는 왜 이준석처럼 못하니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있는데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할당 그리고 청년할당이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정의당을 바라보는 어떤 시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어떤 뜨거운 쟁점 그리고 어떤 일종의 낙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총선에 1번, 2번을 청년 35세 이하 청년에게 할당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탄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장혜영 의원도 여성이니까 사람들이 둘 다 여성 할당인 줄 아는데 사실 이제 1등, 2등 다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 1등, 2등이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성 할당이 적용돼서 두 분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의당은 류호정 장혜영이 있기 때문에 매갈당이고 이렇게 굉장히 페미니즘이 과대대표되는 그런 당이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고 이게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또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많이 언론에 나오고 또 이제 이슈를 많이 만드는 그런 행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정의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이렇게 이제 기존의 어떤 노동 중심 정당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페미니즘에 좀 더 경도된 그런 곳으로 이끌고 가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반응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저 같은 이제 다른 여성 청년 정치인들 역시도 그 여파를 계속 이제 받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정의당 바깥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치인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기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떤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공중전으로 이슈 메이킹을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단단한 뿌리처럼 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뭐 그런 당내의 그런 시선들이나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고 위축되고 또 이제 어떤 여성 청년들이 내지 어떤 시민들이 우리의 정치에 의해서 희망을 찾을 거야라고 믿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당원 구성만 봐도 남성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고 또 청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당원 구성부터 사실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그 청와대 국민청원도 많이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그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이제 정당으로 좀 어떤 그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조직이 되어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뿌리를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데올로기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지 뭐 할당제나 페미니즘에 국한된 얘기만도 아니고 이제 우리 세대한테는 너무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던 어떤 거대한 가치와 가치관의 싸움이 드디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것이 이번 4.7 보궐선거고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고 그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인해서 그 가치관이 제도권 정치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면 그 상대편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답답한 거는 우리 언어와 무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 또 힘들고 하는 건데, 그 힌트를 좀 페미니즘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페미니즘 정치가 단순히 뭐 여성들을 위한 내지는 여성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숫자로 잡히지 않고 통계로 잡히지 않는 문제들을 실증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정치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가치관으로서의 페미니즘 정치에서 우리가 좀 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기요. 너무 다들 토론자분들도 그렇고 발제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줬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서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할당제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동등한 참여,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남아서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